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6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모에게 자신이 사과를 훔쳤다고 허풍을 떤다. 크로모는 그 사실을 과수원 주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던 싱클레어는 처음으로 어둠의 세계, 즉 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카인. 내 고민의 구원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쪽에서 왔다. 동시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무엇인가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우리 학교에 전입생이 한 명 왔다. 그는 어느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는데 나보다 한 해 윗반에 다녔고 나이도 몇 살 더 많았다. 이 묘한 학생은 우리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어른처럼 혹은 신사처럼 색다르고 능숙하게 행동했는데 호감을 사지는 못했다. 그는 놀이에도 싸움에도 끼지 않았지만 선생님에게 맞서는 늠름하고 단호한 음성만은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끌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어느 날 우리 교실에 한 학급이 더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은 데미안의 반이었다. 자, 오늘 성서 시간에 배울 내용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주입받고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을 넘겨봤다. 그의 얼굴은 나를 매혹시켰으며 나는 이 영리하고 밝고 비범하게 긴장된 얼굴이 주의 깊게 그리고 총명하게 자기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내 뒤에서 걸어왔다. 함께 가도 되겠니? 나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어디 살고 있는가를 그에게 말해주었다. 아, 거기? 현관위에 달린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롭던데. 나는 그가 우리 집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놀랐다. 그는 대문 아치 위에 종속으로 된 일종의 문장을 말하는 것 같았다. 새거나 뭐 그 비슷한 것일걸? 아주 오래됐어. 한번 잘 살펴봐. 때로 그런 건 굉장히 흥미롭거든. 아마 매였지 싶은데. 갑자기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떠오른 것처럼 데미안이 웃었다. 아까 수업 시간에 이마에 표지를 달고 다니던 카인의 이야기를 들었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드물었다. 난 이 카인의 이야기를 아주 딴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카인과 그의 이마에 있는 표지에 대해서 말이야. 사실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일도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또는 그 다음부터는 겁을 먹고 양보를 하게 된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그러나 그가 비겁함의 대가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훈장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묘한 일이지. 그건 그럴 거야.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달리 설명할 수 있을까? 자,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무언가를 얼굴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누구 하나 감히 그를 건드리려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그의 자식과 더불어 그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야. 이 사람은 힘을 가졌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야. 그것이 그가 표지를 가지게 된 내력이야. 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사람들은 카인의 자식들을 두려워한 거야. 그들이 표지를 달고 있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이 표지가 있는 놈은 무섭다고 생각했어. 용기와 개성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무서운 법이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자와 무서운 일가족이 방황하고 다닌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가족에 대해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하기 위해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 붙였던 거란 말이지. 그럼 카인이 정말 하나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 간단히 말해서 나는 카인이 뛰어난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단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그에게 지어준 거란 말이야.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카인이 고상한 사람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지가 특성이라니. 그건 신에 대한 불경한 일이고 방종한 일이야. 평소에 나는 단 한 번도 성서 이야기나 그 어떤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짚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프란츠 크로머를 잊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집에서 다시 한번 성서를 정독해 보았다. 혼란스러웠다. 나는 밝고 청순한 세계에 살고 있었으며 아벨의 일종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깊숙이 굴러 떨어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단 말인가? 순간 갑자기 한 가지 회상이 떠올라 하마터면 숨이 막힐 뻔했다. 현재의 내 불행이 비롯됐던 그 불쾌한 밤에 나는 아버지와 그의 밝은 세계와 지혜를 단 한 번에 통찰한 양 멸시했던 것이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 그렇다. 그때 나 자신은 카인이었고 또 표지까지 달고 있었는데 나는 악과 불행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보다도 그 어떤 선인보다도 우월하다고 상상했던 것이다. 그것은 나를 슬프게 하고 이상스러운 흥분이 일시에 타올랐다. 데미안 자신이야말로 카인 같은 존재가 아닐까? 나는 이 생각에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 한동안, 매우 오랫동안 카인과 살인, 그리고 표지에 관한 문제는 인식과 의혹, 비평에 이르는 나의 시도의 기점이 됐다. 나는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 대하여 퍽이나 관심이 있음을 눈치챘다. 그에 대해 많은 소문들이 퍼져 있었다. 야야야야, 왜? 데미안은 유대인이래. 힘도 무지 세다며? 그러는 사이에도 나와 프란츠 크로모와의 고약스러운 관계는 계속됐다. 내가 좀도둑질로 그에게 빚진 돈을 전부 갚아버리자 이제 놈은 이 돈이 도둑질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훨씬 더 단단히 그의 손아귀에 나를 잡아두었다. 어느 비오는 날, 크로모는 나를 광장으로 불러냈다. 어쩐지 평소보다 친절했다. 아참, 다음번엔 네 누이를 데려와야 해. 나이 많은 누나 말이야. 그건 안 돼. 누나가 따라오지 않을 거야. 네 누이가 사귀고 싶다는 거야. 넌 그저 누이를 산책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돼. 내일 휘파람을 불게. 그가 가버렸다. 그따위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다. 크로모가 나에게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 싱클레어! 그때 시원스럽고도 낮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그것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깜짝 놀랐잖아. 그는 나를 쳐다봤다. 이때만큼 그의 눈초리가 어른스럽고 상대를 압도하며 동시에 꿰뚫어보는 눈초리였던 적은 없었다. 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야. 난 때때로 독심술을 시험하지. 자, 내가 너를 좋아하거나 혹은 너에게 흥미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어떠한가를 알고 싶어. 난 너를 깜짝 놀라게 했지? 그것은 내게 두려워하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다는 말이거든. 내 말이 틀렸니? 나는 그의 음성과 지배력에 압도당했다. 나는 그저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다. 맞았구나. 그럼 조금 전에 간 그놈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지?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침해당한 나의 비밀이 나의 내부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다. 그것은 밝은 데 나오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말해봐. 프란츠 크로모 말이야? 그래, 장하다. 우린 이제 친구가 되겠구나. 크로몬과 뭔가 하는 놈은 분명 나쁜 놈일 거야. 악마 같은 놈이야. 하지만 그놈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날 내버려둬. 유감인걸? 하지만 그놈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건 너도 잘 알겠지? 네가 진정 사나이 대장부가 되겠다면 그따위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니? 물론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걸. 넌 몰라. 날 믿어, 싱클레어. 너의 비밀을 언젠가는 내게 말하게 될 거야. 아니야, 절대로. 넌 그 자식에게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놈을 때려 죽여버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난 기쁠 거야. 또 너를 도울 거고. 나는 새로운 불안에 사로잡혔다. 카인의 이야기가 다시금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몸소리가 젖었다. 나는 집으로 왔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나와 크로모와의 사이에는 미래와도 같은, 희망과도 같은 그 무엇이 들어와 있었다.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 집 앞에서 들리던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들리지 않았다.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골목에서 나를 만나도 그는 얼굴을 거칠게 찌푸리고는 나를 피해 그대로 되돌아서 버렸다. 안녕, 싱클레어. 그 무렵의 어느 날 데미안이 다시 나타났다.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지내니? 크로모도 이젠 널 괴롭히지 않지? 네가 그랬어? 도대체 어떻게 해?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녀석이 전혀 나타나질 않으니. 잘 됐네. 만일 놈이 언제고 다시 오거든 놈에게 그저 데미안을 기억하라고만 말해. 그 애하고 싸움을 해서 실컷 때려주기라도 한 거야? 아니야. 난 그저 널 내버려 두는 게 녀석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줬을 뿐이야. 그에게 더 캐물으려고 했지만 그는 가버렸고 나는 그에 대해 감사와 두려움, 경탄과 불안, 호감과 내적인 반항 등이 기묘하게 뒤섞인 답답한 느낌을 품은 채 남아있었다. 나는 갑자기 악마의 그물에서 해방됐다. 다시금 밝고 즐거운 세계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다시 열린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이들에게로, 청순한 향기와 아벨에 대한 신의 총애에게로 도망쳐 왔던 것이다. 나는 내가 찾은 자유에 대해 확신을 얻고 참회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크로모에게 돈을 주고 장난감 지폐로 채워놓은 저금통을 보였다. 전 거짓말을 하고 못된 친구가 강요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부 이해하진 못했지만 나의 달라진 눈빛을 보고 내가 회복되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왔음을 느끼셨던 모양이다. 싱클레어. 나는 모범적인 아들이 됐으며
기도를 드릴 때는 구원을 얻은 자와 회개한 자의 환희에 찬 감정으로 휩싸였다. 그러나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데미안에게 참회를 했어야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자비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미안은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는 크로모와는 달랐으나 그래도 유혹자며 나로 하여금 두 번째 나쁜 세계와 인연을 맺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아벨이 된 내가 다시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찬미할 순 없어. 나는 크로모와 악마의 손에서 해방됐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다정스러운 손이 나를 붙들어 구원해준 지금 나는 맹목적인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의 예속을 택했던 것이다. 아버지와 산책을 하러 나갔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벨보다 카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견해야. 이미 원시 그리스도교 시대에도 있었고 여러 종파에서 전도됐는데 그 종파들 가운데 하나를 카인교라고 불렀단다. 그러나 이 미치광이 교인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유혹 이외 아무것도 아니야. 만일 그들이 옳다면 신이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 따라서 성수의 신은 그릇된 신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그런 생각은 단연코 버려야 한다고 진지하게 경고하셨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2부를 들으셨습니다. 헤세가 말하기를 이 책에는 지난날 내가 체험한 어두운 생활의 한 조각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작품 속에 나타난 작가의 자전적 요소에 대해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임종대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설 데미안은 자전적 소설입니다. 데미안의 주인공 징클레어와 작가 헤세가 똑같이 라틴어 학교를 다닌다든지 징클레어의 친구 데미안이 헤세가 다녔던 신학교 시절에 친구 첼라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소설 데미안에는 징클레어가 수채화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징클레어가 우연히 만나 운명적으로 사랑하게 된 첫사랑의 여인을 청년 단테의 애인 이름을 따 베아트리체라 명명하고 그녀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 징클레어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 대문 아치 위에 가문을 상징하는 돌 문장의 새를 그립니다. 그 그림은 몸의 절반은 어두운 땅속에 파묻혀 마치 알을 깨고 나오려 하듯이 땅속으로부터 비상하려는 매의 머리를 한 맹검의 모습입니다. 작가 헤세 역시 화가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린 찰스 디킨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연작 사파와 그가 보낸 엽서 뒷면에 그려진 수많은 습작들은 데미안을 발표하기 전에 헤세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 밖에도 소설 데미안에서 징클레어는 여러 해 동안의 내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기 찾기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이 내적 성장 과정은 자신이 꾼 일련의 꿈에 의해서도 진행됩니다. 이는 정신 분석학자 융과 프로이트의 분석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헤세가 데미안을 집필하던 시기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당시 헤세는 정신과 의사에게 심리분석 치료를 받았는데 그를 통해 프로이트의 꿈에 관한 심층 심리학적 학설을 소설 데미안에 활용할 수 있었죠. 헤세의 소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데미안 역시 성장 소설로 분류되는 것은 데미안이 지속적으로 징클레어의 자기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전적 소설은 대체로 성장 소설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며 헤세의 소설들은 거의 모두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2부를 마칩니다.